옛날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크라테스를 초대하여 특별한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광장은 온갖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붐볐고 그 중앙에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나누고자 손을 들고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견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농부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농사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내 농업 지식은 이 마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나는 매해 대풍작을 이루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이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무겁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많이 아시는군요. 하지만 혹시 하늘의 움직임이나 비에 내리는 예측 또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농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을 보고 감으로 판단했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대략 예측할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무지를 통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군요. 다음으로 한 젊은 음악가가 일어섰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음악을 너무도 잘 알아. 나보다 더 좋은 곡을 쓸 사람은 없을 거야.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모두 알고 계신가요? 음악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음악이 좋다고 느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소크라테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인생의 정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요? 각자의 무지를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배우려는 이 작은 광장의 대화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재발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마음에 작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날도 역시 그의 방식으로 무한한 지식의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이론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밝은 빛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에 이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모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에 깊이 매료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리카르도라고 소개하며 언제나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이론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카르도는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영원 회귀를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일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날이 밝자 마을 광장에는 각종 음식과 음악 그리고 다양한 놀이로 사람들이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리카르도는 광장 한복판에 작은 무대를 세우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리카르도의 낯선 외침에 사람들은 호기심에 무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수군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리카르도는 마치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내놓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반복된다고 말입니다. 매일매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청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죠? 리카르도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없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만약 바꾸고 싶다면 왜 지금 바꾸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불평만 했던 상인은 자신의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꿈을 미루기만 했던 청년은 그 길을 시작할 용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들 또한
자신이 놓치고 있던 순간들을 되새기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작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리카르도의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성찰하며 매 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카르도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병원 회기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철학적 사상을 넘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고요한 산속의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항상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듣던 마을 현자가 그에게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원칙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모두가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공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이 개념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이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상인, 가난한 농부, 현명한 노인, 그리고 젊고 활기찬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톰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마을을 운영할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위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불안정하게 느끼던 마을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제안했고, 가난한 농부는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기회를 원했고, 노인들은 평생을 일한 후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토론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모든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노인이 되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칙들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톰은 산뜻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 갇혀있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지의 베일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불공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은 모두가 좀 더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실험적인 사회가 되었고, 톰은 그 과정에서 이룬 작지만 큰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강의를 듣고 깊이 감명을 받은 한 학생 지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론을 더욱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철학 수업을 듣던 중에 마이클 샌델의 강의에 심취하게 되었고, 샌델이 제시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학기에 이루어지는 캠퍼스 토론 대회 주제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대회의 날이 다가왔고, 지연은 최대 다수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개인의 권리와 정의를 무시하게 되는 사례들을 통해 공리주의의 한계를 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전체의 행복을 위한다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방해, 가두어두는 옴덴 마을이라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옴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마을 끝에 갇혀있는 한 아이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마을을 정의롭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연의 발표는 청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옴덴 마을의 비유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며 반박했고, 또 어떤 이들은 최대 다수의 행복이 과연 언제나 옳은 선택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은 열띤 논쟁으로 빠르게 번져갔고, 지연은 이에 질세라 샌델의 주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공리주의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이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과 같이 다수의 행복이 언제나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요. 지연의 이야기로 참가자들은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연 늘 옳은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토론대회가 끝난 후 그녀의 친구들은 지연이 비판적으로 접근한 이 공리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다수의 행복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겠어. 지연의 열정적인 발표는 그녀 스스로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통해 정의가 단순한 행복의 총합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전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녀의 이야기는 캠퍼스 전체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고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